예, 오늘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특집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워낙 사실은 앞서서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반도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바이오 산업이 그런 어떤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인보사 쇼크부터 삼성바이오록스 법원 지금 과정까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주소와 함께 향후 흐름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좀 진단해 보려고 해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많은 산업인데 그만큼 이제 좀 투명하지 않은 쪽도 있는 산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들의 어떤 문제 그리고 산업 전체의 흐름 이건 좀 달리 봐줄 흐름 필요는 있는데 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우리 한국 바이오 산업의 지금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과도기입니다. 예. 우리가 현재의 그 우리나라 산업 대표가 이제 반도체, 조선, 예. 석유화학, 자동차인데 사실은 비슷한 경로를 다 거쳤다고 봐야죠. 현재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잘 보시면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판매 대행, 그 실제 우리나라 한 10대 제약사의 상품 구조를 매출 구조를 보면 상품 판매가 한 70% 이상입니다. 예. 그 제품 판매는 30%밖에 안 돼요. 현재도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약품의 제네릭이 이제 크게 두 축으로 갔는데 네. 현재 바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경로를 걷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상당하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코롱생명과학의 인보사가 네. 되겠죠.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는 이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희망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는 뭐 제네릭이라든지 그 바이오 시밀러에서 멈췄다면 지금부터는 아마 개발 예정인 것들이 한 1,000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제약협회가 국내 제약기업 한 100개사 대상으로 해봤더니 실제 임상 시험에 1에서 3상까지 진입한 게 이미 173개예요. 이 정도면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쪽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뭐 제네릭이나 판 약품을 그대로 팔거나 그걸 동일한 제형으로 이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도 그런 건데요.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뭐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제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사실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도적 지위로 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사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글로벌 넘버원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이 반도체의 한 3-4배가 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 그 매년 글로벌 업종별 글로벌 순위를 뽑아보면 네. 제약사는 아직 30위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셀트리온조차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큰 데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하죠. 예. 예. 그만큼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미국 기업들이 뭐 글로벌 판마들이 대표적이고 뭐 스위스나 유럽 기업들, 네, 뭐 또 뭐 이스라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네.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또 균주 논란이 지금 계속 공방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미국의 ITC 국제무역위원회 메디톡스가 엘러건이랑 제소를 하면서 네. ITC에서 가져와봐 지금 이렇게 얘기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웅제약에 네. 이걸 보고 한편에서는 아니 국내에서 해결하지 이걸 왜 미국까지 들고 가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꽤 오래된 문제죠. 예. 2016년부터 나온 문제고 사실은 메디톡스도 그 원래 그 창업할 때부터 네. 이 균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왜냐하면 이 균이 보톨라툼균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주 극소량의 독소를 뽑아내서 거기에다가 예마토륨하고 알부민을 섞여서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톡스거든요. 네. 근데 이 균주는 각 기업마다 그 대표 특허가 있고 그거에 대한 아주 기술 노하우가 있는데 네. 메디톡스도 그 창업자가 미국에서 가져올 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대웅제약이 미국 예. FDA에 나보타를 이미 판매 허가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나보타가 판매
그 판매 허가 되기 전까지부터 이제 판매가 될 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메톡스 입장이었고,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국내에서는 심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건 미국 FDA 승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국의 ITC에다가 제소를 한 거죠. 이걸 심판을 해달라. 네. 이게 특허 침해냐, 우리 기술을 빼간 거냐라고 한 건데, 사실은 국내의 문제를 미국의 원래 그 엘레간 같은 기업이 있는 데다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운 얘기죠. 예,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네. 앞으로 아마 그 바이오나 이런 쪽에 특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그것도 과도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내가 우리가 어떤 기준들이나 그런 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네. 국내에서 누가 결정해준다고 한다고 한들 뭐 식약처에서 한다고 한들 또 양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네. 국제적인 검증이 있고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외국 회사들이 뭐 엘러간이나 다 섞여 있으니까 그 간다는 것 자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럴게요. 예. 이렇게 지금 몇 가지 문제들 앞서 이제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인보사, 그다음에 이 보툴리눔 톡신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혼돈스러운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야 된다. 네. 지원하겠다. 이런 쪽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정말 얼마나 의지가 있는 건지 산업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번 정부에서 사실 네. 2019년도에 발표를 했죠. 제약 사업에 네. 한 4,779억을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사실 현재 제약 바이오의 이 발전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R&D에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정부에서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의 한 방향이 그렇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규제 개혁인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인보사라든지 뭐 그 셀트리온에서 하는 대부분의 바이오 시밀러는 그 범용의 그 의약 처방이에요. 막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 바이오 시밀러 하나가 매출 구조가 거의 뭐 170조 정도 되는 한 개 개발하면 네.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초기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이제 규제 개혁을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은 이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는 특이병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량 생산하고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이병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이뤄줄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실험적인 것 때문에. 네. 굉장히 특이한 병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규제 개혁을 해준다면 바이오 제약사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R&D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규제 개혁을 해달라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인보사나 굉장히 대량의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규제 개혁을 해달라. 그래서 크게는 R&D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두 축으로 좀 혁신적으로 도와달라는 게 현재의 제약사의 방향이고, 정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D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과 정부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규제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의 규제라고 하는 건 기업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뭘까요? 예, 뭐. 성인 문제죠. 네. 네, 성인 문제인데 현재는 FDA 성인을 일상삼상가지만은 네. 그 특이병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만이라도 그 좀 간소화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그 실패 경험에 대해서 좀 최소 코스트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R&D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또 곧 장기간으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해주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적인 얘기했고요. 투자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대략 이제 크게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경쟁력 좀 갖추가는 게 바이오시밀러고, 맞습니다. 신약 개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보면 또 체외 진단 기업, 뭐 유전체 분석이나 암 진단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네네. 쪽에 기업,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 시장은 또 대표 기업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면 네. 제약 바이오를 보면 우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대웅제약 나보타가 어려워요. 잡기가 방향성이 어렵죠. 커서.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의 어느 기업이 좀 괜찮으냐? 예. 저는 두 개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한 개의 축은 R&D 리모델링이에요. 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뭐 작년에 신라진을 굉장히 떴듯이 네. 그 개발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시그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뭐 국내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의 에로한 론치스라든지 네.
녹십자의 뭐 면역결핍 혈액 제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보통 이 기준은 FDA 성인 1상이냐 2상이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네. 거죠. 또 하나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뭐 모멘텀은 뭐냐면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의 이벤트 컨퍼런스를 크게 두 개를 봐야 되는데요. 네. 매년 2월 달에 하는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기준입니다. 이미 2월 달에 했죠. 예. 거기에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5월 30일 날 열리는데 미국의 미국 임상종양학회 네. ASCO라는 이 학회가 두 가지의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어제죠. 5월 15일 날 ASCO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우리 논문의 초록이라 그러죠. 네. 초록 발표를 합니다. 이제 보름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투자자라면 아마 제약바이오 쪽에는 그 논문 초록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어느 기업을 봐야 돼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통 그런 중요한 학회 사이트 같은 데서 좀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초록이니까. 초록이는 가능해서 그걸 보고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예상되는구나라고 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초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논문 쓰신 분들은 이제 요약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약본이죠. 이제 예. 자세한 내용은 실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네. 이 아스코라고 얘기를 이제 줄여서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R&D 리모델링과 이벤트를 보라고 하는데 R&D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국내 회사들이 기존처럼 R&D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해서 그걸 팔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걸 포함합니다. 네네. 한미약품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네. 있고, 그다음에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미국 임상 종양학회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5월 네.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당연히 열리는 걸 네, 보고요. 아무래도 아직 인류가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 통제했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 암이 있겠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주목받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국내 기업들도 꽤 이제 참여를 하고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가 54회차거든요. 예. 54회차인데 역사가 정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제약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회고요. 네. ASCO 즉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라고는 네. 이제 ASCO라 그러는데 한 4만 명 정도 참여하는데 그 중에 3만 2천 명 정도가 다 전문가예요. 네. 전문가 제약이나 의사 쪽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제품의 컨퍼런스가 그 다음 해에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요. 네. 작년에 한 15개 정도가 참여했는데 올해 20개 정도 참여합니다. 네. 역시 올해도 보니까 한미약품하고 종건당, 그다음에 유한양의 동아ST, 제넥신 등이 다 발표 정이 돼 있고 예. 아마 어제 이제 다 그 초록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작년보다 늘었어요. 네. 늘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학회입니다. 하여튼 이 학회를 이제 투자자라면 이 학회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걸 발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학회입니다. 네. 이미 이 투자자들도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JP 모건 컨퍼런스하고요. 예. 그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는 뭐 다들 주목하고 계시고요. 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 박주근 대표님 쭉 그런 당위성과 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로 튈지 네. 모르고 주가도 변동이 크고 산업 자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과도기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바이오 시밀리는 사실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 하면 바이오 시밀리라는 거는 바이오 약품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었을 때 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순간 시장은 크지만 원 특허자가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기획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할 건데 문제는 이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거냐가 가장 핵심인데 국내 기업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 전문가들은 계속 오픈형 이노베이션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글로벌 제약사들과 제휴를 하라는 얘기예요.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핵심이고요. 지금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뭐 하나를 개발해서 폐쇄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터뜨려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그치는데 이 오픈형으로 하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은 좀 눈여겨보면서 저 기업은 오픈형으로 하고 있구나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움직임이 국내 기업도 좀 있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픈형으로 해서 R&D하고 또 성과 나면 기술 수출하고 그렇죠. 이런 모델들이 네.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좀 금요일 아침에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1부 정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